를 소송을 했어요. 국내 법원에요. 긴 시간이 흘러서 올해 초에 일본 정부가 원고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왜 뒤집힌 걸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믿음을 가져달라, 믿어달라. 정부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을 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아직 봄인데 벌써 여름이 왔다고 반팔 입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반팔 입으셨습니까? 긴팔 입으셨습니까? 제 아는 사람 패딩 입고 다녀요. 아직도 패딩 입으신 분 꼭 있어요. 이런 분. 아침 저녁은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에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패딩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켓도 챙기시고요. 요즘처럼 일교차 클 때 옷 어떻게 입어야 할까, 이거 고민되시죠? 자, 여러분의 패션 상식,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자세히 묘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듣고 있다, 이거 알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으로 보답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고요. 아침 저녁 일교차 크다는 거 유의하시고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KBS 김비치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31명입니다. 다시 700명대입니다. 네, 국내 발생이 대부분으로 692명을 차지했는데요. 네. 역시나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난 14일 이후에는 5, 6명대로 오갔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뛰었고, 네. 어제보다도 200명이 넘게 늘었으니까 방역당국에서 4차 유행 온 거 아니냐 우려할 만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모든 동네에서, 모든 지역에서 비수도권 확산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특히 영남권을 보시면 경남이 40명, 울산이 39명, 부산 33명으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영남권에 계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이에요. 학생들 지금 등교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당국이 선제적인 PCR 검사 도입한다고요? 한동안 학교를 못 가다가 지난달에 이제 대대적으로 드디어 개학을 했는데, 요새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좀 짠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개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우려했던 그 코로나 집단 감염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일단은 서울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PCR 검사를 시범 도입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제를 이제 빨리 찾아내는 것이 차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로 이뤄진 이 3인 1조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증상이 없어도 희망자에 한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검체 채취를 즉각 해서 보내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학교의 반경 1km 이내 인근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해서 효과가 좀 있다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코 안을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찌르잖아요. 받아보셨습니까? 네. 너무 깊게 안 찔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감정 있는 것처럼 막 찌르더라고요. 정말 아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 못 받아봤는데 네. 무섭긴 합니다. 네. 학생들 이걸 좀 잘 견뎌야 되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의 고통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해요. 확산세 심각해요. 긴급 사태가 또 발령될 것 같다고요? 네. 여러분 많이 여행 가시는 오사카부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어서 자, 전국적으로는 4,000명대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부 시하고 그 주변만 1,000명대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걱정되는 거는 수도 도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 도쿄의 경우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라서 앞선 오사카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개막일이 7월 23일인데 네. 이것도 사실 미루고 미뤄서 확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긴급사태 내려지면 올림픽 어떻게 하냐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는 사면초가에 닥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지금 억제를 해야 7월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달인 5월 초가 일본의 이제 골든위크라는 대형 연휴인데 이때 이제 다들 여행 가고 뭐 친인척들 만나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일본 정부에게 닥친 숙제는 원래는 이번 달 안에 관중을 어떻게 할 건지 상한선을 정해서 이제 올림픽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이것도 유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월까지 미룬 겁니다. 이런 와중인데 스가 총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개최 의지 변함없다. 개막 때까지 잘 진정시켜서 상한선을 넘어서 티켓 다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꿈은 뭐 크게 꾸는 것이. 네.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2심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월에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전에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 재판부가 밝힌 판단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주장이죠. 예. 한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김복동,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를 포함한 유족 20여 명이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을 길이 없고 소송만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재판정에서도 계속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1월 법원에서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나 피해자들에게 12명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도 전에 법정을 나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눈물을 보이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네. 일단 위안부 피해 지원 단체들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저버린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의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차 판결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놓고 왜 정반대의 결과를 냈느냐. 이번 판결은 국제질서나 국익에만 무게를 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보다도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간의 보편성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이 크죠? 네, 참 얄밉기도 하고요. 일본 언론이 이제 이런 판결을 속보로 전했는데 NHK 보도를 보니까 일본 외무성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으로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점점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생긴 셈이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면에서 계속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점심때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인사들을 유일하게 초청을 한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직접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건 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도 없고 찾아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가자마자
이거 건의했나 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무슨 답을 할지가 역시 관심사였는데요. 네. 두 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답변이 사면 동의나 거절 차원은 아니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 정도로 답을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찬 후에 오 시장이 서울시청으로 가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건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면 건의를 생각을 하고 오찬에 임했는데 박형준 시장이 먼저 말을 하더라.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했다고만 말씀드렸다면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재차 이제 서울시청 브리핑을 통해서 재차 대통령에게 큰 통합 측면에서 제고를 해달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승리했다고 민생 대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챙긴 국민의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지금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선거 전에 부동산 현재 해법으로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죠. 네. 안전진단이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정말 열악하다. 대통령께서 한번 재건축 현장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허용을 하면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하려고 하면 낭비 아니냐.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주택가격 안정이나 투기 억제나 공급 확대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다를 게 없다. 예? 국토부와 시가 잘 협의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찾게 지시하겠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가서 서울시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네, 1시간 정도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지금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 서울시에서 4개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4개 지역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네.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 목동의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압구정, 여의도 전체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볼 때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투기 과열, 즉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투기 수요로 예상되는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되자마자 몇 억 뛰었다. 다 이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요. 향후 1년간은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자들끼리 거래를 했다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를 내야 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청 세네요. 지금 현재 송파구 잠실동하고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담 대치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지정이 처음에 됐을 때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오르는 집값, 특히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내일 공고를 하고 27일부터 발효되는 허가 구역을 늘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청와대와 서울시청에서 약간의 스탠스가 다르네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은 느껴지는데요. 네. 집값이 과열돼 있고 국민들 관심도 그만큼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고민도 깊을 겁니다. 서울시장의 고민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무소속 이상직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55명이 투표해서 찬성 206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의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탈당을 했습니다. 네. 표결 전에 이제 본회의 신상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나가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남겼고요.
또 하나 비판 여론을 키운 게 있는데 네. 어제 동료들에게 억울하다면서 투표를 잘 해달라고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네. 회사 돈으로 딸에게 1억 원에 육박하는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를 해준 것은 맞는데 스포츠카. 네. 교통사고로 당했던 딸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네. 이제 이런 해명이 있으면서 동료들 역시 엄호해주기 어려운 수준의 해명이다 비판을 했고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카와 별개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배임 횡령 액수가 500억 원대입니다. 동료들이 투표를 임할 때 양해해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전망들이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카를 사줬다. 아버지, 저희 안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농림부가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LH 사태 영향이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가짜 농부, 특히 여의도에 가짜 농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신이 사놓고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농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언젠가 지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됐던 게 지금의 현재 농지법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사각지대가 좀 심각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 농지 주인이 누구인지 정보를 적는 농지원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처럼 다뤄지면서 지자체가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사놓고서 나중에 언젠가 농사 지을 거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 너무 쉽게 돼 있었고 처벌도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앞으로는 면적에도 상관없이 모든 농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 지자체가 관리를 하겠다. 예. 이 명칭도 농지원부라는 개인정보 대장이 아니라 농지대장으로 변경을 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서 계속 놀리거나 아니면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데 나무만 심어놓고 방치하는 행위를 네. 없애겠다고 합니다. 가짜 농부 없애겠다는 건데 이거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니 좀 늦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도 잘 살펴보고 등기부 잘 살펴보면 가짜 농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10명 중 6명이면 과반 이상이니까요. 네. 청소년들의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국가 차원의 통계조사로 하는 실태조사고 올해는 전국 청소년 7천여 명과 그 청소년의 부모 같은 양육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공식력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 조사 자료입니다. 네, 10명 중 6명이니까 각각 60%씩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 없고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과거보다 어때요? 3년 전 조사에서보다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포인트 늘었고요. 10%나요?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도 1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14%나요? 재밌는 건 예상하시겠지만 정부가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부모는 60% 가까이가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47%만 동의해서 청소년들과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일단 청소년들도 요즘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네. 미래에 대해서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그런 부담감을 소년들 때부터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주식 투자,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이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의 사회 인식을 정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와 저희 일단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봤더니 또 다른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요. 네, 저는 지나갈게요. 네. 저도 결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 결혼을 해놓고. 그런데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네, 알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났을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8%,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인데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런 학교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나빠졌다도 43.7%, 진로나 취업 전망이 어둡다도 41.6%로 부정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네. 일단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번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예. 또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진 것이 조사에 반영됐다라고 봤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가족과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야외 활동이 줄고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네. 더 좋다. 이런 답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니 좀 희망을 품어보자고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조금 밝고 맑고 희망차게 좀 긍정적인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좀 반성합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수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가 돼 있죠. 네. 네,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시상식의 수상을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골드더비라는 데서 조사를 했더니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4,500표를 넘게 얻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세. 네. 특히 이제 전문가 27명 중에 24명이 윤여정이 탈 것이다라고 해서 27명 중에 24명이요? 이 정도면 강력한 실시되지 않을까. 강력한 후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가 시상식 참석을 위해 LA에 이미 가 있잖아요. 네. 관심이 정말 뜨겁고 외신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윤여정 씨의 유력한 수상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트로피를 안게 되면 한국 영화 102년 역사 최초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역대 3번째로 나이가 많은 수상자라고 하니까 정말 네. 멋진 일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 정도는 네, 이렇게 다 누비고 다닙니다. 지난해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 사건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만의 이례적인 일일 줄 알았는데 올해 바로 다음 해인 올해 미나리가 지금 여우조연상뿐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에 음악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니까 네. 대단합니다. 한국 문화의 힘, 한국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주스 KBS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962님께서 저는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요. 연수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면봉으로 코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 연수보건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아플 거예요. 이제 안 아프게 할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김지연님께서는 왜 갑자기 사면으로 날리는지 민주당 선거 치고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이때다 싶은 건가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제일 우선 아닌가 싶네요. 얘기하십니다. 1호님께서 정치사범도 아니고 비리 경제사범을 사면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국민 통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하셨고요. 4710님은 밖에 엄청 더운데요. 회사들은 더운데 학교는 진짜 추워요. 4월까지 진짜 패딩 니트 꼭 입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는 추워요. 맞아요. 7788님 일교차에는 반팔에 가벼운 외투로 대비하면 되지만 탄핵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에 당황하지 않으려 저는 오늘도 주기자를 입습니다.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먼저 남북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호남고속도로 태인 부근은 천안 쪽으로 작업을 하면서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은 기장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터널 부근 3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의 교통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의 이동도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남이천에서 모가 부근까지 밀리다가 경기 광주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쪽의 정체는 사고가 있어서인데요. 만남의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이나 수원 부근에서 각각 정체고요. 판교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현재 구간 정체가 가장 긴 노선은 평택 시흥고속도로입니다. 시흥 쪽으로 가는 차량들 조안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송산 마도까지 16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백신 확보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백신 공급 차질이 있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다, 부작용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들이, 성급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 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그리고 접종 상황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입니다. 좀처럼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교수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자 발생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단순히 환자 발생의 숫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2월에 큰 유행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보였던 다양한 양상, 그러니까 전파 경로가 좀 모호한 환자의 비율이 많아졌다든가, 네. 하나의 집단이 특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좀 폭넓은 전파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게 같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자 발생 숫자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는 이제 위기감 같은 게 이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예. 또 사회적인 활동량도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많아요, 걸, 사람들. 고민한다면 어떤 정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이런 환자 증가 양상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확산세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3%인데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백신 접종률, 현재 접종률을 외국에서의 접종률과 비교해보면 낮은 거는 맞죠. 네.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의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면이 있고요. 예? 또 우리한테 공급되고 있는 백신의 양 대비해서 보면 접종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1월에 접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네. 상반기는 일선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이나 고령자,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접종이 주로 진행이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접종의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고 접종률이 높여간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접종이 이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수급의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기사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목표대로 접종률이 좀 높아지려면 지금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러 준비나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2, 3분기에 백신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접종 속도나 상황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럼 예상대로,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 접종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잘 대비하고 있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거 맞죠. 네. 네. 이게 일단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크고, 또 일부 백신이 과점되고 있기도 하고, 또 백신 생산 공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안전성의 이슈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수급 불균형이 좀 있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밝힌 백신 확보량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확보 계약을 맺은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도 실제 공급이 계약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한두 가지 정도 네. 있을 수 있겠다. 또 추가로 협상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수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자 발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백신의 확보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의 영향을 조금은 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백신 스와프 개념은 뭔가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실 스와프라는 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로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렇죠. 뭐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이고 저도 이제 이 용어가 나오면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백신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미국과 같은 곳에서 당장은 사용하지 않은 백신을 공급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동일한 백신이 확보됐을 때 이제 이걸 되갚는 형태가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이라기보다는 외교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 또 미국과 협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거나 그렇겠지만 국제관계가 어느 국가이든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어떤 일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고려된 협상이 있어야만 저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네, 뭐 걱정스러운 요소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백신의 확보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근데 현재 접종률만으로 11월에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확보되는 백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접종률이 크게 높아져야 하는 시기는 3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백신의 공급이나 접종 상황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11월에 7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 변이의 확산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돌아오는 겨울 이전에 우리가 최대한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11월까지 최대한 백신의 수급이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현 백신 접종 속도라면 6년 4개월 걸립니까? 집단 면역이? 네. 이게 이제 현재 백신 공급과 접종 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는 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고 실제로 백신 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된다면 실제로 빨리 앞당겨서 속도를 확 높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제부터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이분들 접종 예약 현황이 58%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접종률 어떻게 끌어올려야 합니까? 네, 일단 뭐 정부에서는 그게 접종 동의자는 아니고 예약자 수라고 일단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수용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일단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백신의 필요성과 안전성,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더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다양한 회사의 백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게 이제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모아야 인구를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사의 백신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백신 확보 전략이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닉 V를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 검증하자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스푸트니크 V가 초기에는 이제 연구 자료나 이런 거에 공개 없이 접종이 허가가 이루어지고 접종이 이러면서 이제 우려가 많았었죠. 그런데 임상 결과가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그 자료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자료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다만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랑 또 허가 과정에 검증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허가 과정에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까지 더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런 과정에 확인과 검증이 좀 추가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이 우리한테 빨리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하나의 옵션으로 일단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은 언제 옵니까? 네, 저도 잘 모르죠. 이제 일단 아마 우리나라의 공급 이전에 이야기됐던 시기보다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죠?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허가 과정이 우선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 모더나의 백신 2천만 명분 들여오는 걸로 일단 계획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백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높아서 올해 안에 꼭 들어와야 되는 물량이긴 한데, 저희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개인의 관점도 있고 공동체의 관점도 있죠.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벗어나 자유로운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불안해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좀 잘 버텨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적인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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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들이 볼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욱 뜨겁게 논해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입니다. 특별한 드리블러입니다. 청코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저야 탄핵은 정당했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의 형량 문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했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을 살 정도의 범죄인가? 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사면을 논하기에는 저희 당에서 이걸 먼저 꺼냈을 경우에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 그렇죠.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 같으면 안 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임기 말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실 때가 올 거고 그때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 저는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 장이 서면 이제 물건 팔기 위해 가지고 각자 좀 매력적인 문구들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탄핵 논쟁 없이도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심어준 줄 알았더니 이게 과거의 관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발언하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좀 평가하고 가십니다. 최지봉 교수님. 왜냐하면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은 당대표 출마도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사리판이다 뭐 막 여러 가지 말들 하잖아요. 좀 심한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 서병수 의원님처럼 이런 말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시 과거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네.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잠깐 재보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나오면요. 제가 볼 때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날카로운 어떤 여러 가지 말들 어찌 보면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계속 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요. 원래 이 다이어트라는 거, 체중 감량이라는 거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살이 빠졌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면은 요요 정도가 아니라 더 찝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요요가 집단으로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도 요 며칠 새 확 불이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님? 저는 이제 우리가 스포츠 외교에서 워낙 기업인들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국가적 위기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포츠 외교랑 이번 백신 외교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 외교는 소위 말하는 각국의 IOC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사실상 매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뇌물도 이제 좀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백신 문제는 국가적으로 다 안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매수나 기브앤테이크보다는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미를 하시게 되면은 좀 현실적인 판단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바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지. 뭐 반도체를 전략 물자화해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해도 타임라인이 좀 길어지는 것이고 단기적인 성과 내기는 어려운 어떤 바터 카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제 생각엔 대통령께서 오히려 전격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백신 확보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자꾸 백신 문제와 연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사면 문제와 바로 연결시키는 건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위해서 명분을 찾았다고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과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가 또 예전에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이거 진단 키트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또 동맹 혈맹이라고 하고 있는 사이니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재용 부회장 사면하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 얘기가 논리적이고 이해할 만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준석 위원 당내에서는 이준석 위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을 사실상 주류의 의견이 되려면은 제가 이제 당내 선거 좀 더 좋은 위치로 가야겠죠. 네, 좀 더 좋은, 더 높은 위치로 가기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면론을 2030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면론을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잖아요. 그것도 사면권도. 네. 국민적 동의나 2030 세대에 봤을 때 공정이나 가치하고 맞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돈 많고 예를 들어서 권력 있었던 사람에 대해 사면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그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2030 세대들이 과연 그걸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면권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특혜로 보일 수 있고요. 그게 또 권력 가진 자들이나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했다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84님께서 여당에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 얘기 옛날에 꺼냈다가 지지율 반토막 났잖아요. 얘기합니다.
2246님은 백신만 사올 수 있다면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절실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백신 분야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2주가 지났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두 신임 시장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랑 오찬 같이 했는데요. 네. 아직 업무 보고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곳이 뭐 10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워낙 조직의 규모도 크고 그동안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최근에서야 이제 인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는 뭔가를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 정도의 움직임까지는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문가들과 이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백신 수급에 대해서 러시아 백신 얘기를 오늘도 했던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경쟁하는 모습은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이크는 가지고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초창기에 너무 많이 이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실은 업무 파악하고 조금 속도를 조절해도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처음 이제 당선되자마자 막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물론 마이크는 잡아갔지만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도 있었고 방역 당국과 결이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오찬에서도 대통령님께 적극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안전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안정감 있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너무 막 처음부터 너무 말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국무회의도 그렇고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가지고 그냥 고양이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새로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긴장할 만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오시장 갑자기 지금 국무회의를 강아지와 고양이의 회의를 솔직히 그 팀 고양이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기서 뭐 이견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아지 팀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네.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을 들을 수는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대통령이 왜 그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불렀겠습니까? 네. 광역단체장 중에도 제일 큰 도시의 광역단체장들이에요. 그러면 정부와 협조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정부도 여러 가지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방단체단체도 마찬가지. 정부의 도움 없이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소속된 당은 다르고 뭐 정치 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가와 서울시, 부산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결코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뭐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회의가 동물농장 회의가 된 건 맞습니다만 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집값 안정의 대책으로 추구한 것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민간 공급을 통해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을 찾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오다 보니까 오늘도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이제 네 군데 했는데 오늘 했어요. 네, 뭐 저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아주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조건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다음 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에는 안 나갈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전에 선거가 나오면은 대선에 그 강아지팀 대표로 떠받들여서 나갈 겁니다. 너무 잘하면 강아지들이 추대할 수도 있죠. 보면은. 지금 오세훈만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오세훈
시장이 청와대에 가서는 얘기를 하고 또 가서는 또 유연하게 또 정책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창기에 처음 냈던 정책이 상당히 반응이 이상,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고 다른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부동산 정책 같은 집값이 이제 사실은 심리가 중요한 건데 시장이 한마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시장이 바로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대처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고민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바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런 문제가 계속 가게 되면 상당히 큰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앞으로도 본인이 시도하려고 했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오세훈의 정책을 유연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앞뒤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는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초여름 더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운 더위를 느꼈는데요. 오늘 대부분 평년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도 28.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9.1도나 높았고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던 대전은 29.7도까지 올랐습니다. 28, 9도대를 나타낸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낮 동안은 이렇게 더웠지만 밤사이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내일과 모레 서울이 15도 정도, 그래도 오늘보다 5도가량은 높이 유지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일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늘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현재 구름 많고요. 내일은 전국 권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후로 금요일 모레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라권과 제주에 비 예보가 좀 들어있고 중부지방이나 경상권 서부도 모레 금요일에 가끔 빗방울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오늘 일부 중서부 지역과 영남 지역 나쁘겠고요. 내일까지 중서부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나쁩니다.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으로도 이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 농도 높고 수도권은 내일 충남권과 함께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9도입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활성화 투기 억제 오세훈 두 마리 토끼잡이 추진.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했습니다. 말 바꾸기 그런 거 안 하고 좀 전에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이번 달 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 지원 제도에 따른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패트릭 앵글베르트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관 차석을 청사로 불러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육 선수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3477님께서 3447님이네요. 이준석 의원님, 신성한 고양이 강아지를 정치하는 놈들한테 비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네. 다음번에 토끼와 거북이로 하겠습니다. 네. 2081님께서 김병민 의원님 목소리 사라지니 뭔가 좀 허전해요. 다른 방송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는 김병민 의원의 장점은 뭡니까? 설명충입니다. 네, 이게 뭐 비하하는 데 아니고 그러니까 그 김병민 형님이죠. 저한테는 형님은 아침 방송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저녁 방송 스타일. 아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네. 아 저녁 방송 주진우 라이브는 이준석이만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님 진중권 씨는 왜 자꾸 이준석 의원한테 그래요? 저희 원래 그러고 잘 놀아요. 그래요? 예. 노는 거예요? 사석에서 만나도 그냥 보면은 티키타카라고 보통 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는 지금 페미니즘 논쟁이 이게 보통 유럽 같은 데 보면 이거 하다가 나중에 대안 우파라 그러면서 극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 나올까 봐 좀 우려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께 또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성 혐오 안 합니다. 네. 저 여성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전방위적으로 돌려가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꼬북 논쟁도 시작됐고요. 예. 그러니까 포석을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당내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작전 세력은 그 상황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겠지만은 거꾸로 애널리스트다 그러면은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이후에 다소 그 하방 기류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백가쟁명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봉숭아학당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좀 이런 분위기를 타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장기 두고 있고 포석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판을 깨는 장기가 아니라 알까기인 줄 알고 나와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잘 제어해야죠, 뭐 보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이제 서운함도 첫째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이제 위원장 하실 때부터 중진들 중에 일부가 또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변화와 개혁이나 쇄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뭔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부류가 일정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일단 묻어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멈춰지는 것은 우려가 계속 이런 표현으로 표현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떠나고 나서 중진들이 다시 주도권을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좋게 말해서 노력입니다. 사실은.
주도권 쥐고 당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힘의 어떤 관성에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방지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의 본인이 어떤 기반을 마련해놨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으로 계속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야 본인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강한 언어들을 계속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다솔님께서 김종인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대권 야욕이 아직 식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권 야욕은 누구나 살아있는 게 저는 더 좋다 봅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나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더 큰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진급 포기한 대령 이런 사람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네. 그 진급 포기한 국회의원 이런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킹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킹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본인의 어쨌든 킹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능력을 입증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말고 다 까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윤석열도 깔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는. 그럴까요? 안 까시던데요? 자 보시면 안철수 대표가 옛날에 대선 주자로 지금의 윤석열 그 총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처음에 김종인, 윤여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했죠. 일했잖아요. 네, 손잡고 했죠. 근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냐면은 박지원, 정대철 이런 호남계 DJ계 인물들과 손을 잡고 갑자기 호남 토호 정치인들과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약간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인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도 지금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이랑 같이 해라. 아이고 김종인 저 사람 피곤하다. 뭐 누가 더 좋은 사람 있다. 별 얘기 다 듣고 있을 텐데 만약에 좋지 못한 결합이나 좋지 못한 선택을 하면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일단 관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네, 그럼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변화돼서 이번에 뭐 당권도 마찬가지면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권에 가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 당권을 누가 지느냐가 절대 중요할 거고 그러고 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들어갈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운 제3세력과 신당을 창당하고 정계 개편을 모색할지 하는 부분은 지켜보면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의원. 최 교수님 분석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더 전격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더. 왜냐하면 저건 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고 지금 상황을 최적화된 시나리오로 볼 수 교수님 예측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기에 굉장히 흥행을 거뒀던 것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잘 치고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치고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실수를 한 거는 또 흥에 겨워가지고 무슨 뭐 2번으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고 실기하고 이제 서서히 내려앉은 건데 그건 안철수 대표가 항상 하는 그 용두삼이식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도 타이밍이 우선 총장 때려치고 나오는 타이밍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공백기가 길어지면요. 약간 이것도 실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관망하겠죠. 당분간은. 뭐 원래 야구 선수들도요. 칠 수 있는 공 같으면 쳐야 돼요. 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서서 스트라이크 갔다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움직이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하고 있고 아직 판이 안 짜여 있지 않습니까? 보겠죠. 근데 이 버스가 두 번 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일화까지 가서 나중에 타면요. 네. 그 사이에 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네. 나 단일화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러면은 대선 후보 전출 과정에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려 그러면은 네. 전당대회 직후나 아니면 전당대회 과정이 뭐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입당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무슨 아무 때나 잡아 탈 수 있는 택시도 아니고 네. 이 합당이나 아니면 단일화의 길은 딱 필요할 때만 정정에 섭니다. 강아지한테서 지금 대령한테 갔다가 지금 정류장까지 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이제 최고위원은 지금 이제 본인이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건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시간을 더 기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든지 대선에서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라고 하면 본인한테 최적화된 상황을 계속 기다릴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물론 변화의 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권 경쟁이 누가 되느냐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냐를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튈지 몰라요.
나빠요 또. 그러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계속 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리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소위 안자랄 아닙니까?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 게 서울시 공동 운영을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은 합당의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서울시 공동 운영은 굳이 비유하자면 동거하자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합당을 얘기했던 건 결혼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결혼하겠다 선언해놓고 동거하자고 하는 거는 결혼에 대한 약속을 좀 물리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유성환님께서 정치판 야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야구 팬으로 기분 나빠요. 다음번엔 축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이렇게 예. 정치자들의 국민의 예. 뜻을 바로 따르는 예. 이준석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에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합당을 하면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역위원, 당협위원장들도 있을 것이고 사무처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몸값을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대선에 또 한 번 단일화 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합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몸값이 막 뜰까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거의 코인 투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 지금. 지금요? 예. 코인 투자예요? 예. 이게. 앞날이요? 떡상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쭉 보면요. 이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선에 나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당신이 옳다님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하시나 봐요. 아직도 정정하시던데 바이든도 하는데요. 뭘 얘기하시고요. 장순애님께서는 젊은이 양반 회사 들어가면 사면은 안 된다고 바른말 해봐. 다음에 크게 될 겨 얘기합니다. 이미 크게 돼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은 몇 번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를 해야지.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일로 바빴어요? 오늘은 대통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났던 일이 있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과 당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서 좀 바빴고 원내대표 선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준비하고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좀 선거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항상 바빠요. 선거 때문에. 선거는 그렇게 많은지 또 장이 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딱 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처음에 서병수 의원. 맞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서 그 이후로는 약간 의견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쇄신파라고 해야 될까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네. 너무 이른 발언 아니었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좀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던 분은 조수진 의원이 있었는데요. 조수진 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조수진 의원이 그 서병수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난 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네. 좀 우리가 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병수 의원님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선품으로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사과를 해달라. 진짜 변하고 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데 네.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은 또 사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약간 긍정의 의사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사면론이 나오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 사면카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굉장히 큰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시고 나서는 약간 4분 오열하는 당내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론을 던져가지고 당을 좀 모아보겠다? 네, 그런 국면에 이제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같이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 네. 강경한 지지층을 결집해야 또 이길 수 있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또 자세히 얘기해보면요.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또 갈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같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약간 원래 친박계와 친이계가 그렇게 가까웠던 네, 그 계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자신들의 개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분 대통령을 사면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의원들은 사실 제가 만나본 의원들 중에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 뜻보다는 좀 당내에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던져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용하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네. 반도체 전쟁 위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당론으로 이렇게 사면을 해주시라고 밝힌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게 또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이재용 사면 얘기가 나오고 또 이건희 회장의 그 미술품 관련된 뉴스도 같이 맞물리면서 네, 이재용 사면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얼마 전 맹장 때문에 병원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을 제가 좀 내밀하게 취재해봤더니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네,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겠죠. 가고 싶지 않겠죠.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30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김태흠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유희동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분들 나는 뭘 잘할 것이다. 나는 뭘 해내겠다 이렇게 어떤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영남 대 비영남 이 키워드로 한쪽이 갈리고요. 예. 또 친박계의 어떤 김태흠 의원이 있으면 친이계였던 권성동 의원이 있는 것이고 친박 김태흠 네. 친이 권성동. 네. 그리고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 의원이고요. 유승민계 유희동. 네. 그리고 일단 그 유희동 의원은 또 70년대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앞에다 하나 붙여줘요. 김기현 의원은 개주. 네. 그 울산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그렇죠. 그 점을 부각하면서 울산파 김기현. 네. 본인이 좀 더 앞서 나가서 네. 정부와 여당을 좀 심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신정님께서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은 수감 생활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툭하면 병원에 살던데 도대체 수감된 건지 입원한 건지 많이 헷갈려요. 국민에게 사죄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사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일단 사과 없었어요. 네. 사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자마자 뒤에서는 뭘 사과하냐 이렇게 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막 까요? 모두까기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모두까기 인형. 네, 판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 아닐까요? 지금 자신감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다 깔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만 빼고. 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윤석열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런 뉘앙스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다 윤석열 총장이 언제쯤 움직이나 그런 생각합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절대 다수로 많고요. 빨리 데려와야 된다. 네. 그리고
데려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내가 적임자다. 플랫폼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하다. 나만이 윤석열 데려올 수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한 15명 된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네. 정말 해보신 것처럼 네. 정말로 그렇고요. 네, 14명에서 오늘 15명 됐어요. 네, 뭐 검찰 출신이다, 뭐 고향이 비슷하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인연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조금 나와요. 아까 조수진 의원의 얘기처럼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초선에 목소리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없던 전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어떤 쇄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도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죠? 네, 지금 102명의 의원 중에 56명이죠. 원내 가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지금은 되게 이 당이 어떻게 갈지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원내대표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 또 지금 후보로 나오신 의원님들도 초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한 표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읍수를 하고 다니신다고 과거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자, 원내대표 선거가 언제죠? 30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를 뽑죠? 대표는 5월 말쯤에 뽑을 예정인데요. 아직 그 결정은 안 됐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3파전으로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데요. 어제죠. 호남 공약한 후보들이 호남에 가서 이제 토론회를 했었고, 오늘은 대전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또 문 대통령의 마지막을 함께할 대표는 내가 될 것이다라고 열심히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소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답니다. 3명 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변수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해찬 전 대표의 변수라면서요? 네, 정말 이해찬 대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이것도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이랑 비견될 만큼 굉장히 오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정계에서는 은퇴를 한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이 세 대표 중에 누구를 좀 지지한다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 후보 중에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후원회장은 또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원회장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뭐 심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원회장은 뭐 해달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의원들 후원회장하는 굉장히 여러 30-40명 하실걸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해찬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후보들도 그걸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심, 네, 맞습니다. 친문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해찬 대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세 분 중에 현재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아주 약간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송영길 대 홍영표, 우원식, 이렇게 좀 구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을 했었고 당권 도전도 지금 3수생인 만큼 좀 이번에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강점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서 달리고 있고 두 후보가 박빙으로 쫓아가는 그런 형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요새는 취재 말고 다른 시간은 뭐해요? 매일 국회에서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취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무실 꾸리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선 캠프도 속속 꾸려진다. 캠프. 거기에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미 꾸리신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이미 꾸렸고. 빨리 꾸몄나요? 네네. 세흥빌딩에 꾸렸고, 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도지사 안 나간다고. 네, 도지사시니까 그 서울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어서 이제 거기를 캠프처럼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캠프가 속속 꾸려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쪽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불출마 선언했어요. 지사는 안 하고 이제 대선을 제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하셨습니다. 당내에서 좀 반향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약간 반등의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448님께서 윤 전 총장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수지 덕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장은 아닌가요? 3116님께서는 김종인에게 까이고 윤석열에게 기대는 국민의힘당 참 애처롭고 가소롭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약간 짠한 모습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국민의힘한테 한참 밀리는 민주당도 참 네. 요새는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 초선 의원들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훨씬 활기차게 혁신 쇄신하겠다 얘기를 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약간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위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네, 돌발 구간에선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에게 위험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 부근 통과 많이 어렵고요. 수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기흥 동탄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고장난 차가 있던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밀리다가 판교 부근 정체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한남까지 이동도 많이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 부근의 사고도 처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발안부터 용담터널까지 20km 구간 정체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어지는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양방향으로 차량들 가득한데요. 목동교와 금천 사이 지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신다면 청담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21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위안부 피해자들 상대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각하 결정 나왔습니다. 1차 소송하고 다른 결과인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제일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은 국가 면제를 이번에는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네. 주권 면제라고도 하고 국가 면제라고도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도 따지지 않고 국가의 행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정이 유죄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했습니다. 기각. 또 각하는 뭐냐면 본 링에도 못 올라온 네. 거거든요. 따지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결격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따질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거를 재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소송하고는 근데 정반대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뭐 법리를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차이는 없는데 일단 지난번에 1월 달에는 승소를 했었거든요. 예. 1차 소송 때는. 글쎄요, 뭐 그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예.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는 근본적인 주권 면제, 국가 면제 어떤 법리를 좀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의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이 계속 주장하던 그거죠. 이론이었죠. 그게 네. 이제 국가 면제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에서도 이제 재판부에서 판시를 하고 있긴 한데. 국가 면제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아니 뭐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규율하고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 사이에 이 국가 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말지를 사실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우리가 정할 건 아니다라고 네. 했고요. 그래서 우리 뭐 행정이나 입법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우리가 법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서 작동을 할
할지 않겠다라는 걸 밝힌 건데 문제는 이 국가면제 이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본이 그러면 전쟁 와중에 저지른 그런 끔찍한 범죄를 그걸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국가면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1차 법원의 재판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인륜 입장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지 인권에 그렇죠. 대한 얘기. 사실은 이 반인권적인 어떤 전쟁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국내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다른 데는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으로 마지막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재판 판결에 보면 이런 얘기도 2015년도에 위안부 할머니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구제 절차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할머니들이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마지막 구제 수단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회피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슴에 못을 두 번 박네요. 저는 이 오늘 판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좀 화가 나요. 솔직히. 사실 집행을 못 한다는 거는 집행을 하려고 이 할머니들이 재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나가 억울하고 내가 권리가 있냐, 나의 어떤 권리의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승소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결과가 났던 걸로 보이고 2차는 뭐 법리는 분명히 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사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후쿠사마요? 네. 후쿠사마님. 승소를 해도 일본이 돈 안 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후쿠사마님께서. 일본에서 보내시지는 않으셨겠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를 두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차기 검찰총장 중 후보 중 한 분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인데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또 의지를 가집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절차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런 거는 절차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절차를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외압 행사했다 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죄로 돼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지금 뭐 기소하니 마니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계속 거론되니까 이성윤 지검장 뭐 큰 범죄 뭐 무슨 성 그 관련된 김학의 사건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불법 출국 금지 관련돼서 조사했던 이규영 검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못 하겠다. 그 수사 못 하겠다. 그 직권남용죄인데 일단은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질보다는 이 사람 기소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박 변호사 이게 조금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면요. 지금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요. 이성윤 지검장이 반부패 부장 시절에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수사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방해된 것 같고 이런 얘기가요. 그냥 무슨 기록을 보고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가가지고 녹음기를 돌렸던 임성근 판사요. 임성근 전 판사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하는 걸 검사들이 가가지고 다 녹음하거나 이게 적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 얘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전화로 지시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전화로 지시한 부분들이 과연 수사 방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따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조차도 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들고 다 적어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의 취지는 뭐냐?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려고 라고 거예요. 기사에 써버려요. 이 부분 때문에 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선에 개입이 되는 결과. 뭐 저는 그렇죠. 조국 장관 때랑 뭐 유사하게 보입니다. 인사 개입이에요. 사실은 이 직권남용죄예요. 이거 만약 이 잣대로 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청 내 모든 사람 걸립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 전화 걸면 끝이에요. 전화 걸어서 그거 기소? 하면 끝입니다. 전화 걸지 마요. 불기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전화 걸지 마세요. 아니, 저는 힘이 없는, 저는 아무런 직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걸릴지 몰라요. 저희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직권남용죄 법리라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나 어떤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권 범위 내냐 또 의무 없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사법농단 이민걸하고 이규준 빼고는 싹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게 진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꼭 꺼낸 거예요. 옛날에 박 장관 얘기가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시점에 철저하게 이 얘기가 나올까? 라는 걸 수사권이 독점돼 있었어요. 뭐 수사 기소권, 특히 기소권이 독점되고 기소 재량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기소권을 강력하게 휘두르고 또 자기한테 필요하면 기소 재량 기소를 안 하는 걸로 해버리고 그게 김학의 사건이고요. 이응 비읍 이응님이 김학의는 안 잡고 김학의 잡은 일을 수사하는 검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검사들의 허물, 검사의 범죄나 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지금껏 거의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성윤지검장 이거는 이제 저도 그게 중앙지검장도 이제 뭐 별것 제가 봤을 때 별것 아닌데 억지로 엮어서 지금 하는 모양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민들이 김학의 나가는 거를 잘했다고 막지 마라 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본질은 김학의가 나갔던 걸 막아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된 상황인데 이거를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뭐 소위 말해서 넘버 2예요. 우리 검찰 체계에서. 네. 그 사람을 가장 지금 많은 사건을 이렇게 기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희한한 상황이긴 하죠. 보통 뭐 많이들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표적인 게 그 술접대 받은 검사들 네. 그 계산 공식 나노 계산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100만 원 해가지고, 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본 것 같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과연 그럼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 검찰 내에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따져지는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정말로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이 일선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정도까지 이르려면 전화로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수사팀으로서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따져져야 될 거고. 요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다르고 다른 거죠. 하나만 이제 추가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강조하는 게 나 그거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네. 문무일. 네.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그런 법리대로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전화를 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유죄 판결 받는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참 기소를 하려고 해서 네. 뭐 당장 있을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849님께서 재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대선 지지도 조사에 넣어주세요.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식 재판이 이제 열리는 거죠. 아마도 이 부회장 모습을 또 오랜만에 TV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은 이제 준비 기력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은 안 했는데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정식 재판으로 출석을 하고 사실 연기됐었죠. 연기됐다가 22일 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충수염에 이제 걸렸는데 이제 그때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 뭐 참다가 돼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지금 살까지 빠지시고 병원에 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안 참고 치료 받았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요. 요즘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갑자기 대동단결해가지고 법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사면문을 외우시고 계세요. 변호사의 모임도 그렇고 이재명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 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면 가석방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석방 얘기 먼저 하면요. 가석방 우리 법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건을 지금 채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100일 정도 지금 거의 지났으니까 예, 뭐 지난번에 1년 살았던 거까지 합치면요. 네. 근데 이제 3분의 1에 가석방 된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죠. 가석방 위원도 제가 해가지고 제가 아는데 대부분 그래서 가석방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3분의 2 아니면 한 80% 이상 그러고 모범 수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총수염 걸리고 이런 거 나가면 안 되고. 정봉주 전 의원이 3분의 2 살고 80% 90% 살았을 때 가석방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 안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 다 살고 나왔잖아요. 1년 네. 다 살고 나왔는데. 그래서 사면 얘기는 이제 뭐 그 복형료로 아니 집행료로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 얘기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면도 따지긴 따져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따지긴 하는데 기사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SK하고 LG하고 자동차 배터리 문제로 싸우다가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반도체도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하고 SK 싸움에서 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용 갑자기 되게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작가적 상상력이 기자들이 좀 뛰어납니다. 대단히 놀라운.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사면 얘기가 명운을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백신도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뭐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반도체도 다 1등으로 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만 나오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에서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다루지 이런 않습니까? 얘기를 우리가 뭐하라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서동열님께서 법치주의 시대에 사면제도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어요. 매 정권마다 얘기는 나오죠. 그렇죠. 매 정권마다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비상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 역사적으로 연원을 따지면요. 이런 거죠. 원래는 법치주의가 아니었는데 왕들이 법치주의의 역사의 흐름에 못 밀려서 법치주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왕들이 그래도 야, 나 하나는 남겨줘. 나 그래서 특별사면권 이런 거 가질래라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거든요. 네. 너무 안 맞는 21세기 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 6716님께서 이번 시험에 대한민국 죄수들 모두 사면 복권해 줍시다. 해주려면 다 해줍시다. 코로나 시대 일반 사면이죠. 너무 붙어 있는데 자가격리 시킵시다. 대한민국 깜빵 싹 다 비웁시다. 이분 과격하신데요. 네. 혹시 주변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요. 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거 뭐예요? 일단 리얼돌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체랑 비슷한 성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참 잘하시네요.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알겠어요. 네. 그냥 보니까. 그런데요. 그 성기구인데 원래 수입을 좀 미풍양소를 해친다 해서 수입을 금지를 했었는데 금지했어요. 그걸 수입한 업체가 소송을 통해서 금지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계속 놀라야 되는 게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어떤 성적인 그런 미풍양속도 해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거 처음 2000년대 중반에 문제가 생겼던 그때는 리얼돌을 모아놓고 무슨 체험방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디서 최초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디요? 여기 고시촌에 만들어졌었어요. 고시촌에? 그래서 거기서 학교 주변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인용 체험방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걸 전단지를 들고 엄마들한테 가서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여서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소송이 됐고 그 소송 걸린 게 결국 2009년도에 이
법원에서 의외로 수입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세관에서는 이거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작됐다는 게 너무 그때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볼 때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끌어지는구나라고 하는데 친구분들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저는 그때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네. 제 친구들이 없죠 거기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박 변호사나 저 같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따진 게 아니라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이 법적으로 재단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대법원에 의존하고 이 세관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아주 간명하거든요. 이게 뭐 음란물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성기구가 되게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 성적인 기구인데 성적 기구는 상당히 기구 같은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거를 예컨대 어떤 사람 특히 제일 문제된 게 리얼 아이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건 또 법적으로 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사람의 명예훼손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인형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다만 그것을 개인이 소장하는 거 하고 어떤 영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만 되고 있고 결론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렇게 박 변호사는 이제 성적 기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루게 되면 사람도 그러니까 인격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도구처럼 보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부추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변호사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학자들이 그쪽 인문학자들이 그 생물학자들이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무개념 주차 한 외제차 운전자가 무개념 주차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두 줄 아니면 세 칸 이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협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도 안 되고 제재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주차장 자체가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도로 구역에 무슨 주차해야 된다는 법도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얄미운데. 또 예컨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 문구를 써놨는 것도 말로 표시를 해야지만 협박죄 같은 게 돼요. 글로 쓰면 협박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걸 협박이라는 게 사람을 겁먹게 만들어야 되는 경고 문구잖아요. 아니 저 그거 보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에이 뭐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해놓은 차를 보면 야, 왜 저렇게 해놨냐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아유 저 아저씨 무서웠는데 저렇게 이게 도덕하고 이제 법의 영역인데 법으로 어떻게 재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못된 행동이죠. 네. 왜 도대체 뭔데 그게? 그러면 동네에서 뭐라고 그게?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얌체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자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벌금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난해에 가끔 아파트 출입구에 차 막아버리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딱히 제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도로면 교통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도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도로가 아니면 범죄도 안 돼 버려요. 네. 그거 하려면 치워주세요라고 행정청에서 요구하고 보름인가 기다렸다가 안 치우면 대집행하고 그다음에 차가 그게 뭔데요?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건 좀 비싼 차다. 비싸긴 비쌉니까? 네. 0646님께서 국회의원들 보고 법을 좀 만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재판 5분 전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스가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쳐 아베는 참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제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직접 참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때는요 야스쿠니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지 않았어요. 외국과의 이 외교 문제를 좀 고려했던 거죠.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로는 좀 대담해졌습니다. 오히려 아베의 행보를 그냥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물을 보낸다. 이게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만 성스러운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침략으로 고통받는 주변국한테는 굉장히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 신사 아닙니까? 야스쿠니에는 일제 군인이 주로 있는데요. 군속으로 징용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출신,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 2만 명이 넘고요. 대만인도 2만 7천여 명이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동원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스가 총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방사능 생선, 기준치 2.7배 초과.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생선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조피볼락입니다. 볼락. 지난번에 우럭도 그랬죠. 조피볼락은 2월 20일에도 방사능 볼락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볼락, 방사능 우럭, 방사능 생선들이 마구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사능 오염된 이런 식품들, 생선들 먹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런 식품들, 수산물들 믿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산이라고 지느러미에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조금 더 검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방사능 우럭, 볼락 먹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동물판 엠번방 방장도 알고 보니 미성년자. 헤럴드 경제기사인데요. 고양이를 화살로 사냥하거나 학대합니다. 그리고 엽총으로 개와 고양이 계속 너구리 사냥하고 이를 게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방 엠번방 개설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송치된 이모 씨는 너구리 참수 사진을 게시하고요. 적극적인 학대 행위 인증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개설자는 채팅창을 만들고 없애고 그래서 경찰 수사를 계속 피해 왔는데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적절한 수준의 형사처벌 필요하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향후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그 이유를 잘 살피고요. 그 미성년자가 교화될 수 있는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내세워서 앞세워서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별히 경찰이 챙겨야 됩니다. 옥천엔 쓸수록 채워지는 마법의 냉장고가 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써도 줄지 않고 쓰면 쓸수록 새 물건이 채워집니다. 화수분 같은 보물 냉장고가 있어요. 진짜로.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 통합복지센터에 있는 나눔 냉장고인데요. 이 냉장고는 기부와 나눔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물품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이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그냥 꺼내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떡, 음료수, 고기, 달걀, 즉석식품 이렇게 물건이 가득한데 현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 라면으로 바꿔가기도 한다는데 이 냉장고가 그렇게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마법 냉장고가 잘 된다니 너무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냉장고는 전국에 보급 시급합니다. 우리 집 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냉장고 소식으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양희은의 나영인의 냉장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오늘